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작가 박지용. 출판사 마음의 숲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출판사 마음의 숲. 작가 박지용. 작가인 박지용님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오래된 한옥 다락방에서 시를 쓰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2004년에 시화사상에서 신인상을 받고 200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즐거운 제사회 대편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너의 반은 꽃이다. 구름과 집 사이를 걸었다. 빈 손가락에 나비가 앉았다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에는 해밍웨이에게 배우는 살아있는 글쓰기, 모두가 꿈이로다, 꿀벌 마야의 모험 등을 쓰거나 옮겼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지리산 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시와시합 젊은 시인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목차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쉬운 4가지의 소제목으로 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작가의 말. 삶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가장 아름답다.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는 고양이 책이 아니다. 시에 대한 책도 아니다. 우리 삶의 바닥과 결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당신과 나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과 내 곁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그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다만 시와 고양이의 손길과 숨결이 내 삶의 따뜻한 언어가 되었으니 이 책 몇몇 곳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스미어 있을 뿐이다. 삶이 피치 못할 집중호우로 침수될 때가 있었다. 그 물난리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내 꿈과 사랑과 희망들이 흙탕물에 잠겨있을 때 나는 마음자리에도 드넓은 습지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필요하다면 마음의 양안에 든든한 제방을 쌓기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방책은 갑자기 불어난 유량을 견뎌낼 만한 넓은 땅을 갖는 것이었다. 당신의 품과 나의 품이 서로에게 열려 있다면 웬만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나, 저마다의 시와 고양이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보금자리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지금. 봄날의 골목을 걷는 즐거움은 대부분 목련 꽃잎에서 비롯된다. 담벼락에서 골목으로 넘어온 꽃잎은 봄 햇살에 몸을 드러낸다.
초등학생 때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본 옆집 누나의 어깨선을 닮은 꽃. 시선이 꽃잎 외곽을 따라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하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다. 쓰던 시를 내려놓고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흰 목련 꽃잎을 주우러 다닌다. 길바닥에 떨어진 꽃은 금세 녹이 쓴다. 두 번은 탄식했다. 꽃잎 한 장이 지면 봄빛이 줄어든다고. 얼마 전 영국 연구팀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13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를 발견했다. A2744 YD4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은하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은하보다 1억 년 앞서 생성되어 초기 우주의 별들을 활발하게 생산했을 것이다. 인류는 우주의 시원을 별에서 찾기 위해 눈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먼 곳에 있는 별들을 눈앞에 가져오기 위해 애썼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를 외치며 우주로 눈을 돌리는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주를 살피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거울에 비친 당신에게 물어보라. 지금도 당신의 눈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가? 거울 속의 눈이 퀭하고 늘 부어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운 우주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내팽개친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지쳤거니와 짓밟히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별을 자신도 모르게 우주 멀리 추방한 것이다. 나에게서 멀어져간 나를 되찾아야 한다. 먼저 마음의 창에 망원경을 마련하자. 나의 별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할 수 없이 빠져든 외사랑의 창가에 떠 있는가? 달의 표면을 지나는 봄철 길잡이 별자리인 처녀자리의 스피카를 베어야 할 거 있는가? 우리는 고성능 렌즈를 통해 시간을 건너고 건너 육신이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먼 곳의 별들은 모두 과거의 빛이다. 그 시공간에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린 지금 이 순간들의 잔해이다. 과거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지금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특징을 띈다. 과거를 멀리서 보며 감탄하는 것은 사실 고독한 일이다. 지금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먼지의 세계로 추락하곤 한다. 우리가 사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용이 주도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느리고 촘촘하게 우리가 속한 지금을 살고 스스로 더 사랑했으면 한다. 한간 목련나무조차도 지금을 충실히 사랑하며 살아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건만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망원경을 대고 잃어버린 나의 위치를 찾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자. 닿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도 괜찮다. 그렇게 다가서려고 애쓰는 상태일 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꿈틀거리며 빛난다. 삶의 주어를
다시금 나로 바로잡아야 한다. 봄빛이 줄고 있다.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실존적인 삶의 문제이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오전 10시 정각에 전화가 걸려왔다. 연락을 한 사람은 서울 어느 도서관 직원이었다. 선생님 어디쯤 오셨어요? 그는 왜 월요일 아침부터 나의 위치를 묻는 것일까? 내 대답을 들은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수업 시작하는 날. 선생이 수업하는 첫날부터 사고를 치다니. 어이가 없고 눈앞이 캄캄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내 자신이 못마땅했고 내 안일함이 불쾌했다. 옷가지에 팔다리를 부랴부랴 쑤셔 넣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도서관을 향해 가는 내내 나는 말고삐를 쥔 것처럼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오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택시는 수원 신갈 IC까지 시원하게 달렸지만 거기까지였다. 택시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멈추었다. 화요일 오전 경부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서관까지 남은 거리는 30여 킬로미터. 엎친 데 덮쳤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막히지 않는 길로 가자던 택시기사는 우측 도로로 핸들을 틀었다. 우리는 곧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았다. 택시는 원주를 향해 가고 있었다. 택시는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로 돌아왔고 다시 끝없는 정치행렬에 들어 수십 킬로미터를 기어갔다. 도서관에서 10여 분마다 전화가 걸려왔다.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 그 누구도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1시간이 흐른 뒤에도 담당자는 아직도 아무도라는 교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도착한 시각은 정각 12시. 강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뜻밖에도 함성과 손뼉 소리가 들렸다. 시창작 수강생 25분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2시간을 지각한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겠는가. 거의 절에 가깝게 얼굴을 바닥에 붙였다. 유구부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사지드릴 뿐이었다. 첫 인사를 나누고 나는 막막함과 먹먹함 사이에 서 있었다. 지옥과 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자책했다. 첫 수업을 이렇게 망치다니. 그러다 궁금해졌다. 왜 아무도 교실을 떠나지 않은 걸까? 누가 붙잡아둔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25사람은 모두 자기가 선택한 시간과 공간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화요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천하의 못난 선생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갈등의 순간은 언제든지 다시 온다. 그 순간에 나는 나에게 넌지시 말을 해볼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첫이라는 단축괴기. 홧김에 내뱉은 말을 주워 담으려 애쓴 적이 있다. 입에서 나간 첫 마디부터 좋지 않았다. 쏟은 말을 다시 담으려 할 때 그것은 더운 피처럼 손바닥에서 미끄러질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날린 돌은 결국 내 가슴에 떨어지는 법. 마음을 신문지에 다 쏟아놓고 그 돌을 골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첫마디가 남아있는 것이다.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첫 수업은 첫 단추다.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첫을 첫 수업 주제로 삼았기에 더욱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첫 울음을 터뜨린다. 생후 9개월쯤이 되면 첫 걸음마를 뗀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첫 인사를 하고 첫 인상을 주고받는다. 상대방에게 건네는 첫 마디에 마음을 쓴다. 첫 차를 타고 첫 출근하던 날도 있었다. 첫눈에 빠져버린 첫사랑에게 띄우는 첫 편지에 수없이 썼다가 지운 첫 줄. 파란 철댐은 우체통에 꽂혀있던 애인의 첫 편지를 꺼내던 첫 떨림을 기억한다. 새해 첫날 마당에 소복히 내린 첫눈에 첫 발자국을 찢던 아침은 얼마나 신났던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꼽은 첫 손가락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첫은 단순한 관형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방향타이다.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첫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아 다음 질문마저 놓쳐버린 사람은 합격에 실패한다. 산길 초입부에 잘못 접어든 등산객은 정상 구경도 못하고 산 허리만 뱅뱅 돌다가 겨우 산을 내려와야 한다. 살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첫 술에 배부를 까마는 시작은 반이라 했다. 시작부터 망치는 것은 반을 잃고 출발하는 것과 같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알면서도 삐뚤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잘못 끼운 단추를 본체만 채 눈 감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모든 단추를 다 풀어야 한다. 잘못 꿰고 어물쩍 넘어간 단추 하나가 한 벌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옷을 망칠 수 있다. 마음의 숲 출판사에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